나는 이름이 오세균 72. 평생 택배차 운전대를 잡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볐다. 남들이 보기엔 지루한 길이었을지 몰라도 내겐 날마다 다른 얼굴을 내미는 길이었다. 비가 오면 비의 표정, 눈이 오면 눈의 표정, 찬바람이 불면 문풍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국솥김의 표정. 그 모든 표정이 송장 위 날짜와 한 줄로 이어져 내 삶의 달력이 되었다. 나는 늘 메모했다. 오늘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상자를 실었는지, 누가 문 앞에 신발 2켤레를 가지런히 놓고 기다렸는지, 누구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우리 딸 결혼해요라고 말하며 떡을 한 봉지 쥐어줬는지. 내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하루가 내 손끝을 지나가며 모양을 갖췄다. 아내 수연은 내 반대편에서 세상을 붙들었다. 나는 바깥의 바람을, 수연은 집안의 숨결을 쓸어 담았다. 그녀는 천을 좋아했다. 마른 날엔 베란다 빨래줄에 하얀 수건을 줄줄이 걸고 비 오는 날엔 부엌 창턱에 행주를 가지런히 널었다. 천에서 나는 햇볕 냄새, 비린 습기 냄새, 막 삶아낸 콩나물의 달큰한 숲 냄새가 우리 집을 가득 채웠다. 밤마다 나는 내 노트를 펼쳤고 그녀는 내 글씨를 옆에서 힐끗힐끗 보며 오늘은 글씨가 좀 누웠네 하고 웃었다. 내 하루와 그녀의 하루가 같은 식탁 위에서 합쳐지는 순간 우린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말이 많은 날도 침묵이 많은 날도 식탁 위엔 늘 2개의 밥그릇과 2개의 숟가락이 놓였다. 그녀가 쓰러진 건 어느 바람 많은 오후였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기다림이란 이렇게 사람을 비워내는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집은 오래 알아 누운 사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조용함은 언제나 오래가지 못한다. 소문은 물처럼 갈라져 틈틈이 스며들어왔다. 소문은 발도 없이 찾아와 신발장 위에 먼지처럼 내려앉았다. 내가 닦아내면 다시 날아와 내려앉았다. 경로당에 갔을 때 김영감이 바둑돌을 한 움큼 쥐고 나를 보았다. 세균 씨, 우리 판이나 한 판 두세. 말은 평소 같았지만 눈빛이 아주 조금 주춤했다. 나는 그 주춤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두세. 바둑돌이 바둑판 위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좋아했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사람의 생각이 좌표를 찾는 소리였다. 김영감이 슬쩍 물었다. 요즘은 밥은 챙겨 먹고 가끔 우리 손주 이름도 까먹는다네. 나도 요즘 좀 그래. 너도 그렇지? 말끝에 깔린 가벼운 웃음. 나는 그 웃음 아래서 묘하게 쓴맛을 느꼈다. 가끔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있지 않아. 나는 흑도를 우상귀 삼삼에 박았다. 김영감이 약간 놀라며 웃는다. 한 수 앞서네. 나는 대답 대신 노트에 짧게 적었다. 경로당 나에 관한 가벼운 질문. 웃음 아래 불신. 은행 창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공과금 자동이체를 일부 정리하려고 번호표를 뽑았다. 내 차례가 되어 앉자 젊은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가스요금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전기는 남겨두려고. 직원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다. 반쯤 진행하던 직원이 갑자기 말했다. 혹시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면 더 안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 속에 혹시가 또다시 내 심장을 스쳤다. 내가 내 돈을 움직이는데 보호자가 왜 필요하지? 직원은 당황한 듯 요즘 고령 고객님들 중에를 운운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넓은 유리창 위로 내 얼굴을 보았다. 빛이 비껴 지나가 내 주름을 깊게 만들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가 조금 느리면 기다려주면 된다. 느린 사람에게 보호자를 데려오라 하기보다 시간을 더 주는 게 은행이 할 일 아니겠나. 직원은 얼굴이 붉어져 죄송합니다 했다. 나는 노트에 또 적었다. 은행 보호자 단어 유행하는 말처럼 번진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나는 책상 위에 영수증과 전표를 펼쳤다. 날짜별로 시간순으로 묶었다. 스테이플러를 눌러 철심히 종이를 붙잡을 때 내 하루가 다시 한번 고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종이라는 물성 위에 내 삶이 눌러붙었다. 언젠가 누가 내 말을 의심해도 종이는 말했다. 냄새까지 간직한 식은 라면국 같은 진실의 냄새로. 그 와중에 작은 일들이 내 일상에 생겼다. 우편 배달원이 점심 무렵 초인종을 누르고 숨을 헐떡이며 오늘은 좀 무겁습니다 하고 웃었다. 나는 방문 객용 잔을 밀어주며 한 모금 마시고 가라고 했다. 우편 배달원은 커피를 들이키고 어르신, 빈잔은 누구 건데요? 물었다. 그건 비워둘 자리. 비어 있어야 지켜지는 자리도 있는 거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집 초인종을 누르러 갔다. 복도 끝으로 그의 머리통이 작게 흔들리며 사라졌다. 동네 슈퍼 미자는 계산대에 앉아 신문지를 반듯하게 접고 있었다. 나는 대파를 3대 골라 무게를 쟀다. 미자가 슬쩍 물었다. 어르신, 요즘은 저녁을 혼자 드시죠? 반찬거리 너무 많이 사지 말아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만 산다. 미자는 덧붙였다. 근데 그 아드님이 그러시던데요. 어르신 요즘 좀 깜빡하신다고. 그 말에 어딘가에 죄책과 호기심과 친절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복합의 맛을 혀끝으로 느꼈다. 쓰고 달고 짰다. 미자 씨, 내가 있는 건 무와 대파를 몇 대 살지 같은 거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다. 그걸 잊으면 진짜 끝이지. 미자는 눈을 껌뻑이며 나를 보더니 말없이 영수증을 건넸다. 영수증 종이는 아주 얇아서 손가락 기름에도 구겨졌다. 나는 조심히 접어 노트에 끼웠다. 그 즈음 전화가 자주 왔다. 건강검진 무료 안내, 인지기능자가 테스트, 어르신 낙상 예방 강좌. 번호들은 매번 달랐다. 처음 한두 번은 상냥하게 거절했다. 3번째부터는 말이 짧아졌다. 필요 없습니다. 4번째부터는 아예 받지 않았다. 나는 노트 뒷장에 번호들을 적으며 표시했다. 별표 2개 다시 걸려올 높은 가능성. 별표 하나 한 번뿐일 확률. 체크 표시 구청이나 병원 공식 연락. 기록 속에 작은 지도 하나가 그려졌다. 어떤 번호들이 내 일상을 흔들려 하고 어떤 번호들이 내 삶을 돕는지. 어느 날 밤 초인종이 2번 짧게 울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복도의 어둠 속에 2 사람이 서 있었다. 운동 처방 봉사팀이라고 적힌 조끼. 말씨는 싹싹했다. 어르신, 무료 스트레칭하고 근력 체크해드려요. 낙상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걸친 채 물었다. 방문 예고 문자는? 현장 요청이라 없어요. 금방이에요. 그때 내 시선이 그들의 신발 밑창에 꽂혔다. 운동화는 새 것처럼 말끔했다. 복지 일을 오래 뛰는 사람의 밑창은 달린다. 밑창은 사람의 이력서다.
남자의 팔엔 반짝이는 스마트워치. 화면 구석에 계좌 알림 아이콘이 깜빡였다. 나는 조용히 도어락 버튼을 눌러 문을 닫았다. 예약 없는 방문은 사양합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엔 아들로 받자. 단어 하나가 내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그 문장을 그대로 노트에 옮겼다. 무단 방문 다음엔 아들로 받자. 밑창 새것. 워치 알림. 그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켰다. 빛이 한 줌 내 노트 가운데만 동그랗게 밝혔다. 나는 수연의 의자에 손을 올렸다가 살짝 당겨 앉았다. 의자는 여전히 조용히 삐걱거렸다. 혹시 내가 없을 때도 그 버릇이 당신 지켜줄 거야. 그 말이 구호처럼 가슴 위에 붙었다. 나는 내 숨소리를 천천히 고르고 노트 첫 장에 똑같이 적었다. 기록은 방패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문턱을 지킨다. 빈잔의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다음 날 구청 민원실에 갔다. 정 과장이 내 이름을 보자 반색하며 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하고 인사했다. 나는 어젯밤 일을 설명하고 요즘 전화가 잦은 사연을 털어놓았다. 정 과장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유심 바꿔치기 많이 시도합니다. 인증번호만 빼내도 대출이 줄줄 나가요. 통신사에 번호 변경 잠금 신청하시고 은행에는 문자인증 지연 걸어두세요. 저희가 안내서 드릴게요. 안내서 종이는 얇지만 글자는 묵직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화해 2가지를 신청했다. 정 과장이 웃으며 어르신이 더 빠르시네 했다.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눈은 진지했다. 내 속에는 이제 작은 전투가 살고 있었다. 그 전투는 외침이 아니라 절차로 싸우는 전투였다. 서류, 설정, 점검, 기록. 오후엔 통신사에서 고객님 번호로 유심 교체 시도가 있었으나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나는 그 문자를 캡처해 노트에 인쇄해서 붙였다. 저녁엔 우편 배달원이 또 왔다. 오늘은 상자 2개. 한 상자엔 혈압계 렌탈, 다른 상자엔 인지 훈련 패키지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수취 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의 타임스탬프와 운송장 번호를 노트에 적었다. 모든 것이 증거였다. 거절하는 것도 돌려보내는 것도 심지어 안 받는다는 결정마저도 기록될 때 더 단단해졌다. 그날 밤 창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불을 끄고 누웠다. 바깥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얇게 흘렀다. 천장에 도형 같은 그림자가 떠다녔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꺼풀 안쪽에 수연이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세균 씨. 응. 당신은 늘 메모하잖아. 응. 그 버릇이 결국 당신 지켜줄 거야. 알아. 그리고 나는 속으로 덧붙였다. 그 버릇으로 우리 자리를 지킬게.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내렸다. 오늘도 4잔. 수증기가 잔 표면을 얇게 흐렸다가 금세 맺혀 방울이 되었다. 빈잔의 손잡이는 오늘도 오른쪽. 나는 그 손잡이를 한 번 더 살짝 돌려 확인했다. 검지와 엄지가 잔 손잡이를 스쳤다. 아주 사소한 촉감이었는데 그 사소함이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 즈음 인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에 상담사 2분이 방문할 겁니다. 인지검사예요. 문 열어주세요. 나는 짧게 답했다. 공문 가져오라 해라. 문자는 허위가 많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 여백에 적었다. 아들의 상담사 공문 요구. 문턱 방어. 말은 짧고 기록은 길게. 그날 늦은 오후 초인종이 또 울렸다. 누군가 문틈에 명함을 쑤셔 넣었다. 인지건강센터 팀장.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바로 구청 정과장에게 전화했다. 이 센터 진짜 있나? 정과장은 확인해 주었다. 이름은 있는데 방문은 반드시 사전동에 받아야 해요. 어르신이 거절하면 그만. 나는 명함을 노트에 붙이며 큰 글씨로 썼다. 동에 없는 방문 거절. 거절도 기록. 그 밤 나는 느꼈다. 내 삶의 결이 달라지고 있음을. 예전 같으면 성가신해하고 넘겼을 일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구조를 갖추고 자리를 잡았다. 나는 외치지 않고 휘두르지 않고 대신 쌓았다. 사건을 쌓고 문장을 쌓고 날짜를 쌓고 증거를 쌓았다. 쌓을수록 내 안에서 흔들리던 것이 가라앉았다. 흙탕물 속에서 모래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듯 아내의 말이 이제야 몸에 스며들었다. 그 버릇이 결국 당신 지켜줄 거야.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응. 나를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빈잔의 손잡이는 어김없이 오른쪽을 보고 있었다. 그 손잡이 방향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오늘도 문턱을 지날 수 있었다. 내 삶의 문턱, 내 이름의 문턱,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들이대는 의심의 문턱까지.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곧 소문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의심이 서류가 되어 내 앞에 놓일 거라는 것을. 문장과 숫자, 도장과 서명이 나를 시험하러 올 거라는 것을. 좋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평생 해온 방식으로 나는 싸울 것이다. 기록으로. 며칠이 지나자 경로당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다. 평소라면 세균이 왔네. 하고 반갑게 맞아주던 노인들이 이번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충분히 긴 칼날 같았다. 어르신, 요즘은 어디 아프신데 없죠? 김노인이 바둑돌을 쥔 채 무심히 물었다. 멀쩡하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는 굳이 덧붙였다. 아드님이 그러던데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경로당에서 했던 얘기를 집에 가면 또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바둑돌이 내 손바닥에서 식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 주변에서 몇몇이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미 그 말은 그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세균이 치매라던데. 나는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았다. 탁! 소리가 크게 울렸다. 김노인, 지난달에 내가 너한테 5판 연달아 이긴 거 기억하지? 내가 치매라면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냐? 김노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이미 퍼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경로당. 질문은 호기심 같지만 속에는 의심이 있었다. 소문이 발 없는 발걸음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며칠 뒤 나는 은행에 갔다.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날이었다. 창구에 앉자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정기예금 일부 해지하려고. 나는 차분히 말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머뭇거렸다. 혹시 보호자랑 같이 오시면 더 안전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보호자? 네, 요즘 어르신들 중에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큰돈은 가족분이 동석하시면 더 안심이 되거든요. 나는 창구 유리 너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 보호자가 필요하지? 나는 아직 내 이름도, 내 하루도, 내 아내 기일도 다 기억한다. 직원은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 절차상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은행을 나오며 노트에 적었다. 은행. 보호자 동석 권유. 내 삶의 권리를 조심스레 빼앗는 말. 동네 슈퍼 미자가 계산대에 앉아 신문을 접고 있었다. 나는 파 몇 단을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어르신, 요즘은 저녁 혼자 드시죠? 반찬거리는 조금만 사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만 산다. 그런데 미자가 덧붙였다. 근데 아드님이 그러던데요. 어르신 요즘 좀 깜빡하신다고. 저도 사실 지난번에 같은 얘기 2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미자 씨, 내가 있는 건 파를 몇 단 샀는지 같은 거지. 내가 누구인지, 내 아내 이름이 뭔지, 우리 집 주소가 어딘지는 절대 안 잊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영수증을 건넸다. 나는 그 영수증을 조심히 접어 노트에 끼워 넣었다. 소문은 계산대 위 잔돈처럼 쉽게 오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오 어르신 죄송한데요. 최근에 세대 대표 관련 서류가 필요해서요. 혹시 보호자분 서명 가능할까요? 왜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죠? 내가 세대주인데. 아, 아드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르신이 최근 판단이 좀 어려우시다고. 내 손이 떨렸다. 내가 치매라는 말이 거기까지 갔단 말이오?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저희도 확인차라고 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노트에 적었다. 관리사무소. 아들의 말 서류로 번짐. 소문이 문서가 된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와 영수증을 펼쳐놓았다. 전기요금 고지서, 경로당 출석부 도장, 병원 예약증, 마트 영수증. 모두 시간과 날짜가 정확했다. 나는 그것들을 노트에 붙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치매라면 이게 가능하겠나? 기억은 흐릴 수 있어도 기록은 흐리지 않는다.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 버릇이 결국 당신 지켜줄 거야. 나는 펜을 들어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기록은 내 이름을 대신 증명한다. 며칠이 지나자 경로당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다. 평소라면 세균이 왔네. 하고 반갑게 맞아주던 노인들이 이번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충분히 긴 칼날 같았다. 어르신, 요즘은 어디 아프신 데 없죠? 김노인이 바둑돌을 쥔 채 무심히 물었다. 멀쩡하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는 굳이 덧붙였다. 아드님이 그러던데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경로당에서 했던 얘기를 집에 가면 또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바둑돌이 내 손바닥에서 식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내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 주변에서 몇몇이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미 그 말은 그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세균이 치매라던데. 나는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았다. 탁! 소리가 크게 울렸다. 김노인, 지난달에 내가 너한테 5판 연달아 이긴 거 기억하지? 내가 치매라면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냐? 김노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이미 퍼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경로당. 질문은 호기심 같지만 속에는 의심이 있었다. 소문이 발없는 발걸음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며칠 뒤 나는 은행에 갔다.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날이었다. 창구에 앉자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정기예금 일부 해지하려고. 나는 차분히 말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머뭇거렸다. 혹시 보호자랑 같이 오시면 더 안전하지 않으실까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보호자? 네, 요즘 어르신들 중에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큰돈은 가족분이 동석하시면 더 안심이 되거든요. 나는 창구 유리 너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 보호자가 필요하지? 나는 아직 내 이름도, 내 하루도, 내 아내 기일도 다 기억한다. 직원은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 절차상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은행을 나오며 노트에 적었다. 은행. 보호자 동석 권유. 내 삶의 권리를 조심스레 빼앗는 말. 동네 슈퍼미자가 계산대에 앉아 신문을 접고 있었다. 나는 파 몇 단을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어르신, 요즘은 저녁 혼자 드시죠? 반찬거리는 조금만 사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만 산다. 그런데 미자가 덧붙였다. 근데 아드님이 그러던데요. 어르신 요즘 좀 깜빡하신다고. 저도 사실 지난번에 같은 얘기 2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미자 씨, 내가 있는 건 파를 몇 단 샀는지 같은 거지. 내가 누구인지, 내 아내 이름이 뭔지, 우리 집 주소가 어딘지는 절대 안 잊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영수증을 건넸다. 나는 그 영수증을 조심히 접어 노트에 끼워 넣었다. 소문은 계산대 위 잔돈처럼 쉽게 오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오 어르신 죄송한데요. 최근에 세대 대표 관련 서류가 필요해서요. 혹시 보호자분 서명 가능할까요? 왜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죠? 내가 세대주인데. 아, 아드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르신이 최근 판단이 좀 어려우시다고. 내 손이 떨렸다. 내가 치매라는 말이 거기까지 갔단 말이오?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저희도 확인차라고 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노트에 적었다. 관리사무소. 아들의 말 서류로 번짐. 소문이 문서가 된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와 영수증을 펼쳐놓았다. 전기요금 고지서, 경로당 출석부 도장, 병원 예약증, 마트 영수증. 모두 시간과 날짜가 정확했다. 나는 그것들을 노트에 붙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치매라면 이게 가능하겠나? 기억은 흐릴 수 있어도 기록은 흐리지 않는다.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 버릇이 결국 당신 지켜줄 거야.
나는 펜을 들어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기록은 내 이름을 대신 증명한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부동산 사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이 집 매물로 내놓으신 거 맞으세요? 나는 귀가 멍해졌다. 내가? 언제? 며칠 전에 아드님이 오셔서 위임장을 주고 가셨거든요. 도장도 찍혀 있던데.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내가 도장 찍은 적 없어. 그럼 위임장은? 내 도장도 위조됐겠지.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부동산으로 달려갔다. 위임장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도장의 붉은 빛이 어딘가 어색했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사장 앞에 펼쳤다. 보시오. 위임장 날짜에 나는 병원에 있었다. 이건 진료 영수증, 주차 영수증. 내가 그날 여기 올 수 있었겠나? 사장은 당황스러워하며 위임장을 서랍에 넣었다. 어르신,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동시에 기묘한 힘이 솟았다. 기록이 위조보다 강하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2명의 직원이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젊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어르신, 저희가 가족분 요청으로 상담차 방문했습니다. 요즘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매일 밥 먹고 장 보고 산책합니다. 혹시 요일이나 날짜를 혼동하시거나 약 드시는 걸 잊으신 적은요? 나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다. 여기 보시오. 지난달부터 내가 뭘 했는지 다 적혀 있다. 영수증도 붙여놨다. 직원들이 놀란 듯 서로 눈을 마주쳤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3월 10일 오전 7시 20분 시장에서 무와 두부. 같은 날 오전 9시 병원 진료. 담당 의사 이름까지 적혀 있다. 내가 치매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소? 직원은 곤란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가족분이 걱정하셔서. 나는 단호히 잘랐다. 걱정이 아니라 욕심이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면 그게 걱정인가? 직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문이 닫히자마자 노트에 썼다. 공식 기관마저 아들의 말에 기대어 나를 시험한다. 그러나 기록은 나를 붙든다. 경로당에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내 쪽을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저분이 세균 씨 아버지라던데. 아들이 치매라더라. 나는 더는 참지 않았다. 바둑판 앞에 앉은 김노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김노인, 내 정신이 흐려졌는지 내가 잘 알잖아. 지난달 내가 너한테 5판 이겼지?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김노인은 머뭇거리다 웃음을 지었다. 맞아, 그랬지. 내가 날 몇 번이나 이겼어.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모두에게 펼쳐 보였다. 여기 봐라. 내가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적혀 있다. 소문은 말로 퍼지지만 진실은 기록으로 남는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렸다. 저 정도면 멀쩡한 거지. 아들이 괜한 소리 한 거 아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소문은 입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기록에서 나온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요양원 가시면 서로 편해요. 나는 책상 위 노트를 탁 내려놓았다. 인수야, 이게 내 아비의 하루다. 내가 날 치매라 몰아붙이는 동안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아들은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이런 건 억지로 꾸며낸 걸 수도 있잖아요. 나는 분노를 꾹 눌렀다. 꾸며낸 건 너지, 나 아니다. 위임장 위조한 것도 소문 퍼뜨린 것도 다 내 짓이다. 나는 내 삶을 살았고 그걸 기록했다. 기록은 거짓보다 오래 간다.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렸다. 나는 노트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수연아, 내 말이 옳았다. 기록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날 밤 나는 노트 맨 앞장에 굵은 글씨로 새로 적었다. 이제는 방어를 넘어 반격이다. 나는 경로당, 은행, 병원, 슈퍼, 관리사무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해 파일을 만들었다. 영수증, 출석부 사본, 통화기록, 방문기록. 그리고 각 장마다 메모를 붙였다. 이건 내가 치매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이건 아들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자료. 나는 내 방에서 스스로의 법정을 열었다. 판사와 방청객은 없었지만 내 앞에 쌓인 기록이 내 증인들이었다. 재판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나는 검은 양복에 낡은 구두를 신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가정법원 앞 복도는 어수선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을 안고 왔는지 한숨을 쉬거나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가방끈을 더 꽉 잡았다. 그 안에는 내 노트 5권과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내 목숨줄이나 다름없었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판사가 자리 잡고 앉았다. 법정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김인수 씨 측에서 부친의 성년후견 신청을 하셨습니다. 구체적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아버지는 최근 몇 달간 기억이 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며 날짜와 요일을 혼동하십니다. 경로당 회원, 동네 슈퍼,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판단력을 잃기 전에 후견인을 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의자를 꽉 움켜쥐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판사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김세균 어르신, 이에 대해 말씀하시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가방을 열어 두꺼운 노트 5권을 꺼냈다. 책상 위에 차례로 올려놓을 때마다 탁, 탁, 탁 무게감 있는 소리가 울렸다. 재판장님, 이것이 제 삶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노트에 꽂혔다. 나는 한 권을 펼쳐들었다. 2024년 3월 2일 오전 8시 15분 시장에서 무와 시금치를 샀습니다. 이 영수증을 붙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경로당 출석부에 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진료. 의사 이름과 진단명까지 적었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적은 겁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여주었다. 마트 영수증, 택배 송장, 버스 승차권, 병원 예약증. 빽빽한 글씨와 꼼꼼히 붙여진 기록들이 내 삶을 증언하고 있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김세균 어르신, 이 기록들은 모두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균 씨, 당신은 늘 메모하잖아. 그 버릇이 결국 당신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모든 시선이 내 입술에 매달렸다. 판사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인수 씨, 부친의 기록은 매우 방대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까?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말했다. 그건 아버지가 억지로 꾸며낸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판사는 단호히 말했다. 억지로 꾸며낸 기록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외부 자료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경로당 출석부, 병원 진료 기록,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두 들어맞습니다.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아들은 손에 쥔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서 흩날리며 사방으로 퍼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인수 씨의 성년후견 신청은 기각합니다. 김세균 어르신은 현재 정신이 명확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순간 내 가슴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듯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속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수연아, 당신 말이 맞았어. 기록이 결국 나를 지켜줬어.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편하게 요양원에 계시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인수야,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삶은 내가 편의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침묵했다. 재판이 끝난 뒤 경로당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전엔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눈빛이 이제는 존중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세균 씨, 그 노트 좀 다시 보여줄 수 있겠어? 김노인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다. 빽빽한 글씨와 영수증, 전표, 병원 예약증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어르신들이 모여들며 감탄했다. 이야, 이 정도면 역사가네. 우리도 이런 거 배워야겠어. 자식들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그날 이후 경로당에는 작은 모임이 생겼다. 이름하여 기록 모둠. 약 봉지에 날짜 쓰는 법, 영수증 파일에 끼워 넣는 법, 휴대폰 위치 기록을 켜고 저장하는 법. 나는 모임의 맏형이자 선생이 되었다. 형님들, 기억은 흐를 수 있어도 기록은 흐리지 않소. 기록이 우리 방패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경로당 벽에는 오늘의 기록이라는 게시판이 붙었다. 누군가는 오늘 두부 두모 사옴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오늘 손주 전화 받음이라고 적었다. 소소한 메모들이 게시판을 채우며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 재판 후 한동안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 저예요. 문을 열자 아들은 낡은 스웨터 차림에 손에 작은 전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 거실 전등이 깜빡이길래 바꿔드리려고요.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아들은 사다리를 타고 전등을 갈았다.
그 서툰 손길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 회사 책상 앞에서만 살던 아들이 이제 조금씩 생활로 다가오고 있었다. 전구를 갈고 내려오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 직원들 얘기, 하루에 3줄씩이라도요. 아버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나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미소가 번졌다. 아들의 변화는 느렸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진짜 같았다. 한 달 뒤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다. 할아버지, 우리도 기록 모둠 할래요? 아이들이 작은 공책을 꺼내 들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한 줄씩 적기 시작했다. 오늘 급식에 김치찌개 나왔다. 체육 시간에 이어달리기 했다. 나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잘한다. 너희도 기록하면 거짓에 속지 않는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아내의 미소를 보았다. 그녀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 이제는 세대를 넘어 아이들의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4잔의 커피를 내렸다. 4잔, 빈잔, 우편 배달원 잔, 혹시 찾아올 손님 잔. 빈잔의 손잡이는 늘 오른쪽을 향하게 했다. 어느 날 우편 배달원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어르신, 늘 있는 저 빈잔은 누구 거예요? 나는 잠시 잔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그건 비워둬야 하는 자리야. 아내 자리이자 나 자신을 붙드는 자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키는 자리군요. 나는 잔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빈잔은 차갑게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는 결코 허무하지 않았다. 그건 부재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아내의 기일에 나는 손주들과 아들을 데리고 납골당을 찾았다. 아이들은 작은 손을 모아 기도했고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곁에서 바로 살겠습니다. 나는 묵묵히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당신 말이 옳았어. 내가 기록으로 살아남았어. 그리고 결국 우리 집을, 우리 삶을 지켜냈어.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금빛 먼지가 허공에 흩날리며 아내의 사진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아내가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일지 맨 끝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기록으로 지켰다. 기록은 흔적이고 흔적은 거짓보다 오래 간다. 아내의 당부가 내 삶을 붙들었다. 내일도 커피는 4잔, 빈잔의 손잡이는 오른쪽.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빈잔은 여전히 내 앞에 있었다. 그러나 그 빈잔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 자리는 이제 내 삶의 증거였고 내가 살아있다는 표식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의 말은 쉽게 흔들리지만 기록은 거짓보다 오래 남는다. 내 노트 한 권이, 내 하루의 작은 메모가 내 인생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4잔의 커피를 내린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펜을 잡을 수 없는 날이 오기 전까지.